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네. 네. 근데 딱 봐도 저는 우리 민족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네, 저는 윤냉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냉면님 그리고 네, 저는 단가준입니다. 네, 댄가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단가준이라고 하고요. 저 원래 영국에서 왔는데 저 이제 한국에 온 지 11년 됐습니다. 11년이요. 11년이요. 네. 꽤 오래됐죠. 네, 생각보다 너무 오래된. 네, 그래서 또 잘 한국어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식사하다가 보니까 뭐 영어 조금 하시고 한국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조금 하니까 그 대북 단체에서 일하는데 그 단체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라는 단체.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네. 네. 근데 딱 봐도 저는 우리 민족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9년이었는데 그 전까지 들어가 보면 제가 병화학 학사 공부했습니다. 그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 반전 운동 참여해서 병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뭐 국제관계학은 중립적이라고 그냥 과학적인 분석한다고 하는데 평화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 평화라는 가치가 긍정적으로 세우고 그럼 모든 우리 공부하는 것은 그 가치 지향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중동에 대해서 공부했고 영국에서 취직하려다가 좀 휴직 안 됐어요? 취직 안 됐어요. 네. 그때 무급 인턴 했고 그거 끝났을 때 그거 다시 해야 할까? 아니면 좀 사회 좀 인생 경험 사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배낭여행 가고 싶었는데 갈 돈이 없어서 그 영어 강사 자격증 땄어요. 그래서 어디 그거 쓸 수 있는지 좀 검색하다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 찾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뭐 1년 워킹 홀리데이처럼 생각했어요. 한일 월드컵만 알고 왔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공부 못했어요. 한반도 갈등은 이 국가 간 증돌이라고 특히 그때 많은 관심 못 받았습니다. 근데 왔더니 딱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70년 된 갈등이고 사실 또 깊게 보면 또 긴 역사 있잖아요. 사실 네. 식민지 때부터 그 전부터도 그 불이 찾을 수 있는데 평화하게 왜 관심 못 받았는지 되게 궁금했고 와 보니까 그리고 관심 막 생기고 조금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래 이런 국제 상황, 다른 나라 상황, 갈등 상황은 굳이 다시 영국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네. 아니면 그 갈등 상황에서 공부하면 또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그 국제대학원 있잖아요. 그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평화안보 전공. 평화안보 전공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국제관계학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한반도 갈등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는 교수님 절반 이상 아마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 현실주의라는 국제관계 이론 되게 그거 중심으로 공부했고 그래서 한반도 갈등은 이렇게 그 평화학 입장 관점에서 이 풀리지 않는 갈등, 이 고착화된 갈등 그런 집단 사이 오래된 문제 어떻게 풀리고 그다음에 화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완전 그냥 거기는 핵 있으면 우리는 그럼 군사비 또 많이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2년 동안 한반도 갈등 그래도 동아시아 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화학은 왜 배우시게 된 거예요?
엄마로부터 영감 많이 받아서 엄마가 사회복지사 우와.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뭐 사회 위해서 뭐 해야겠다. 야. 엄마 그야 엄마처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이없는 것은 이게 그 9/11 테러 사건 후에 사건 했던 사람들은 사우디 사람인데 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하고 미국 가서 막 전쟁하고 그 무고한 뭐 희생자 엄청 생기는데 그리고 또 그 역설적인 것은 영국은 그거 국가 이익 우리가 참전해야 한다. 그거 국가 안보 위해서 참전해야 한다. 근데 딱 보니까 영국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차라리 사회 문제 막 발생하고 이슬람교 사람들이랑 그 다른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 완전 큰 사회 분쟁 생기고 그때쯤 이 평화학이라는 과학 있다고 알게 되어서 좀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때 부모님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 해외에서 일어나는 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뭔가 평화학에 대해서 눈을 떴네요. 그거 딱 영국 정리가 이게 우리 국익, 우리 국가 안보 위해서 가야 한다. 그래 너무 어이없다고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서 저 그때 또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이라크 전쟁 또 한국에서 반전 운동 좀 많이 활발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또 그 뭐 파견 보낼까 말까 그거 한국 국익 될 수 있을까 아닌가 그 되게 논쟁 됐잖아요. 노무현 때였던 예. 것 같은데 노무현 예, 정권 때 맞아요. 예. 맞아요. 보냈지 않아요? 결국은 보냈죠. 그래서 많이 비판도 있고 했는데 그때도 뭐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우리가 모르는 걸 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었겠죠. 네.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막 진도 나가기 전에 평화가 이 국제 개발하고 연결돼서 평화학 배우고 이제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이제 좀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뭐 평화학은 좀 완전 동시다발 여러 개 다른 행동 진행해야 평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뭐 화해도 따로 있고 그다음 두 분 잘 아시는 개발 분야에서도 뭐 개발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이 개발이 개발 있을 수 없다. 예, 그런 거에서 그리고 뭐 평화 구축에 뭐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 뭐 아니면 그 인간관계 잘 함께 살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어떤 적은 그 구조적인 부분에서 막 집중하고 뭐 정책이나 이런 거요? 예, 그 제도는 어떻게 뭐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제도에서 어떻게 이 구조적인 폭력 없앨 수 있고 뭐 국가의 차원에서 어떻게 없앨 수 있고 그 구조적인 적 있고 그다음에 좀 스펙트럼 반대쪽에 그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적도 있고 거기는 모든 뭐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매일 만들어가는 평화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춰서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평화 저널리즘도 있고 그럼 언론은 어떤 뉴스 사건에 보도할 때 맥락 없이 보도할 때 그거 얼마나 위험할지 사실 그거 지금 남북 문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냥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했다. 그럼 당연히 나쁜 거죠. 그래 이 맥락 없이 한반도 갈등 맥락 아예 없이 그것만 나가면 모든 거 이해할 수 없어서 그 평화 저널리즘에서 그 배경 보여주고 그 설명하고 그리고 뭐 센세이셔널리즘 아니고 그리고 둘적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언론은 한쪽 이야기만 하죠. 양쪽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한쪽 이야기만 부각시켜서 사람들의 어떤 통합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편협되거나 한쪽에 치우친 그게 만약에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거라면 그 기득권과 뭉쳐서 그렇게 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평화 저널리즘이고 그다음에 역사도 아주 큰
이슈이죠. 평화에서 접근하면 우리 뭐 한반도 독립운동도 독립 후에 북쪽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은 별로 인정 못하죠. 광복군 네. 중에 북한에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자 광복군들도 있었잖아요. 일본과 싸웠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랑 거리 있고 그 경제도 당연한 것이죠. 뭐 이렇게 경제 연결시키면 그럼 다시 싸우는 거 좀 어려워지죠. 아니 그래서 그런 평화 구축의 경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갈등 발생에도 경제 되게 중요하죠. 어떤 집단은 자기가 불이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갈등 발생하는 원인은 거기에 많이 찾을 수 있죠. 그 활동이 되게 다양할 수 있겠네요. 아까 평화 저널리즘이면 뭐 저널리즘에서의 어떤 평화에 대한 네. 어떤 인식이나 뭐 이런 저변을 좀 넓히는 거, 뭐 제도면 뭐 제도, 뭐 아까 그 뭐 구조적 폭력이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뭐 분리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분절돼 있으면 그거 이제 사회 통합 차원에서 뭐 활동하는 거, 경제도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게 그러니까 활동도 활동인데 약간 관점이나 뭐 이런 개념으로도 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개발에 대해서 네. 잠시 얘기하셨는데 네네. 개발 협력하고 평화. 그래서 이 갈등 상황에 이 개발 단체 자주 투입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갈등 발생할 때 우리는 활동 안 하겠다. 아니면 갈등 있는데도 활동 그냥 옆에서 하겠다. 아니면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활동은 상방적으로 영향 미치고 있다는 걸 인정해서 그 갈등 어떻게 조금 우리 개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개발 협력 분야 안에서 되게 치열한 논쟁되고 있다고 좀 알고 있는데 특히 유럽 단체들은 그 남북 갈등 우리는 인도주의 원칙으로 신념으로 움직이고 북한에서 활동하겠다. 그럼 이 남북 갈등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죠. 뭐 당연히 해야 할 때 있는데 아주 대략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남쪽에서 한국 단체 북한에서 사업하면 그 사업하는 자체 이미 갈등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갈등 인지적 활동 개발 협력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배우려고 하는데 그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2016년도쯤에 세계 인도주의 뭐 회의가 있었어요. 그 유엔에서 개최한 거였었는데 그때 뭐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인도주의 그리고 개발 그리고 평화 요 세 개를 묶어서 트리플 넥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분쟁이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내전이 있거나 이런 데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내전이 발생하니까 인도주의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병원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내전 때문에 어려우면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거기 투입이 돼요. 근데 이제 개발은 사실은 그런 어떤 단기적이고 긴급보호적인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긴급보호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거기서 활동을 하고 개발 활동가들은 이 활동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면 그때 들어가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런 걸 진행을 하죠. 근데 사실 이거 이제 평화 관점으로 봤을 때 평화 없이는 인도주의 활동도 하기가 너무 어렵고 개발이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인도주의나 개발 협력이 없이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너무 느리고 이런 걸 다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즘에. 저 공부해갖고 와서 한 얘기인데 지금 공부 지금 많이 해갖고 어제 와서 읽었어요. 지금 어제 레포트 하나 읽었습니다.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막 구조적 폭력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만 사니까 뭐 내전 상황은 예전에 6.25라고 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뭐 다른 어떤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뭐 그런 게 많죠.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고요. 유엔은 인권, 개발, 뭐 번영 이것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인권은 또 사람들의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산가족 문제는 자기가 자기 가족 만나는 건 인간의 당연한 권리거든요. 이 사람들 그럼 인권 침해가 지금 당했고 너무 보고 싶고 나 나이 먹어가고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어머니 내 자식을 못 보는 이게 구조적인 폭력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평화학 관점에서는 이런 것도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하지만 평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지금 평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런 거 개선해야 된다. 그럼 제도적으로 이산가족들을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거나 그게 어떤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제도를 또 뭐 협약이라든지 조약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떤 평화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서로 내전이 있었을 때는 이 내전을 멈출 수 있게 제3자가 들어와서 스탑 해놓고 인도적 지원을 막 하고 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양쪽을 화해시키고 뭐 회복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 국가가 서로 그런 평화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나라로 뭐 접목시켜서 얘기하면 아까 이산가족 같은 그런 문제를 한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깊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갖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평화라는 주제를 좀 앞세우면 통일은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평화라 그러면 지금 일단은 당장 구조적인 폭력은 있지만 어떤 일시적인 평화나 이런 거는 전쟁 이후의 평화 그 다음에 지금 통일을 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갈등 뭐 해결해야 될 뭐 과제 이런 걸 평화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일단 아까 그 구조적인 폭력 말씀하셨을 때 딱 제가 평화학 소개했을 때 놓친 부분은 전쟁 부재 상태는 만으로서 부족하다. 우리는 또 긍정적인 것으로 평화 의미에 붙여서 그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한다. 네, 전쟁 부재만 아니라 또 좋은 뭐 이 구조적인 폭력 없는 무식한 질문한 것 같아 방금 내 대답 듣고 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전쟁이 지금 잠시 멈춰진 전쟁 부재 상태.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소극적인 평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접 폭력이 없는 상태. 근데 그것도 때때로 발생하잖아요. 부재적 폭력이 계속 발생하죠. 전쟁은 없지만. 뭐 연평 그렇죠. 2010년이든지 뭐 불안정한 상태이죠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이제 평화라고 목표 잡기보다 이건 이제 아주 소극적이고 약간 이런 일시적이지만 불안정한 상태이고 더 적극적인 평화로 가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나 구조를 바꾸는 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개발협력 그 갈등 지역에서 그 활동 진행할 때 이 갈등 상황에 around the conflict 할 수 있고 그럼 다르지 않은 거 around the conflict 아니면 in the conflict 그럼 갈등 상황 속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on the conflict 그럼 갈등 개발협력 활동하면서 갈등 상황도 다루는 거예요. 그 세 가지예요. Around the conflict 그럼 그 갈등 상황 무시하는 거예요. 투입되지 않는 것. 그냥 인도 지원 제공하는 거예요. 갈등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in the conflict 그 갈등 상황이 있다는 거 어쩔 수 없고 그럼 안에 들어가서 양쪽 집단한테 개발협력 아니면 인도 지원 제공하는 거 아니면 on the conflict 하면서 평화도 감안해서 어떻게 우리 개발협력 하면서 이거 줄일 수 있을까? 진짜 영어 잘하시네요. 영어 조금 어제 공부하고 왔나 봐요.